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좀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큰 영광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신기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ESG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연관성에 대해서 크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신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발표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셔서 혹시라도 ESG 관련돼 가지고 미팅에 참여하시거나 ESG 플랫폼에 대한 도입 검토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오늘 발표 내용이 상당 부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윈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트윈 트랜지션에 대한 용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윈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22년도 10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윈 트랜지션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기업의 전략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를 활용해 가지고 그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배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글로벌 유수 기업에서 이미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고, 저희 SK그룹도 그런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SK그룹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최고 수준의 ESG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자리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딱 세 가지만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ESG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없고요.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쟁력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기회조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ESG 경영에 대해서 제가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나 뵙고 ES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하시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피어 그룹들, 경쟁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 부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로 기억합니다. SK그룹에서는 2016년도부터 사회가치 실현한 거에 대해서 합해화하는 정량적인 측정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ESG 경영으로 지금까지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SK그룹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탑 수준의 ESG 평가 받고 있고요. 글로벌에서도 탑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SK도 그렇게 ESG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SK그룹에서 저희 회사의 역할은 CTO, CI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SK CNC 입장에서 그렇게 SK그룹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들, 시행착오들을 디지털 기술로서 활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의 관점에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기업은 저희와 같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ESG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ESG 플랫폼, ESG라고 하는 것을 확산하고 내재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매니지 플랫폼이 필요로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ESG라고 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 기업의 비재무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라든지 투자자,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구성원, 그 다음에 고객들, 파트너, 사회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이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플랫폼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AWS, 그 다음에 SK CNC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어느 정도 ESG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이 ESG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제가 판단하는 세 가지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기존에는 재무회계와 같은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곧 ESG 정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기업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대응 관련해서 기업이 가장 재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탄소입니다. 이 탄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한 고민이 두 번째로 가장 크고요. 세 번째는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잘해가지고 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라도 밸류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공급망 협력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당 부분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회사에 대한 ESG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공급망까지 제대로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이중고를 좀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상당 부분 고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겠지, 혹은 아직 소위 말해서 크게 제약을 받거나 재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ESG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공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G 정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상장사, 대기업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비상장사, 비상장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업들 모두 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를 공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회계공시, 재무공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확한 데이터를 공시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ESG도 이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아마도 올해 8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에 대한 의무화 가이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ESG 공시가 의무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의미는 ESG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시할 적에 상당 부분 객관성 있게, 데이터가 신뢰성 있게 정확한 데이터만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나만 다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객관화되고 신뢰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결국은 나의 밸류체인상에 있는 협력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게 분명히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자율공시이잖아요. 저희 보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사들한테 정보를 요청하고 하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기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에 대해서 강화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신용평가를 할 때 현재는 재무정보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점점 더 비재무적인 ESG 평가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게 보편화가 됐어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서스테네빌리티 링키드 론이라고 해가지고 지속가능 연계 대출이라고 하는 상품을 상당 부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적에 이율을 감면해 준다든지 상당 부분 저감을 해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반대로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라고 하는 걸 조달해 주는 입장에서 금융사는
기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ESG의 평가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한테는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시 관련해서는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재무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ESG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 기업은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볼까요? 대부분이 제조업이고요, 수출 비중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EU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EU가 24년도 10월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발효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환기간, 시범기간이긴 합니다. 26년도 1월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EU 쪽에 뭔가 국내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입업자한테 내 수출 물품과 포함해서 이 수출 물품의 내재 탄소량, 이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생된 탄소 배출량을 현재 같이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환기간이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금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어떤 제재가 없긴 한데, 26년도 1월부터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EU의 탄소세하고 수출국의 탄소세를 비교해서 그 갭만큼 탄소 비용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환경이라든지 ESG 기후 대응 관련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수출국이라든지 개도국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세로 부과하고 EU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그룹에서도 사실은 이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저희 멤버사 중에서 탄소 다배출 멤버사가 있습니다. 해당 멤버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탄소 저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업무 활동을 하면서 수출을 했다라고 했을 적에 26년도 1월 달에 비용이 부과되는 시점에서의 금액이 얼마만큼 더 나오는지를 봤더니 영업이익의 35%를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40% 이상을 영업이익의 관세로다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비용으로서 지불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 관점에서 보면은 국부가 유출되는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단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탄소회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서 삼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수출 기업만 이야기했잖아요. 수출 기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수출 국가도 다 비수출 기업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탄소라는 게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특성이 그렇죠. 내가 물품을 하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원재료부터 다 가지고선 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체인 상에서의 원재료도 내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서의 반제품도 내가 받아오고, 재료도 가지고 완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탄소, 내재 탄소량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최종 완성 제조사에서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중은 10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협력사 공급망에서 관리되고 있는 탄소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내가 관세로 낸 비용에 대해서 내가 다 그걸 지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전가가 공급망으로서 확산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수 기업들은 공급망을 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리백 내가 달성하려고 하니까 탄소 발생량에 대해서 적게 만들어줘, 너희들도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사용해라고 하는 상당 부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레귤레이션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탄소 대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근데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가지고 피어 그룹들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레귤레이션, 밸류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내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밸류 크리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에 사업장, 생산 사업장이 있고 글로벌에 생산 사업장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탄소 배출량 측정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일한 국내라든지 글로벌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을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고객사는 무엇을 지금 검토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해당 제품에 대한 주력 생산 기지를 국내로 두는 게 좋을지 글로벌에 두는 게 좋을지를 검토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내 공정하고 공정상에서의 변함이 없는데 왜 완성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이 다를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결국은 공급망에서 가져오는 공급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공급망의 최적화 관점을 탄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탄소 대응, 그것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글로벌에 있는 경쟁해야 되는 기업들은 공급망에 대한 최적화를, 탄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 가지 추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더 놀랐습니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퍼스티어 납품사입니다. 해당 완성차 제조사에서 요청을 해서 해당 부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고객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완성차가 요구해서 내가 상용화되고 내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주기는 하지만 나는 사실은 그런 쪽으로 그런 나의 피어들 대비 경쟁력 있는 것을 탄소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R&D 하는 데 있어서의 라이프 사이클이 5년이라고 합니다. R&D 단계에서 내재 탄소량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원청사에 제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어 대비 경쟁력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고 내가 5년 후에 수주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부터 선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 측정이 아니라 5년 후에 상용화될 제품에 대한 R&D 단계부터 해가지고 탄소 배출량에 대한 예측을 저희랑 같이 하고 계세요. 이게 국내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탄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ESG에 대한 공시 대응이라든지 탄소 대응 관점에서 이미 공급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CS 트리플 D라고 해서 지속가능 실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좀 이야기가 됐는데, 법제화가 됐는데, 결국은 EU 내에서의 규모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한 ESG 넷제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장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사들에 대해서 인권 환경, 노동 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실사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공급망까지 사실은 ESG에 대한 관리 좀 제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ESG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사실은 한 10분 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 제언드립니다. 일단은 기업에 대한 ESG에 대한 현재 수준을 잘 진단해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전략과 프로세스가 수립됐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재화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플랫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각 기업별로 사실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비즈니스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핵심 ESG 이슈라고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거별로 포인트별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 솔루션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규제 대응 관점에서의 ESG 수준을 넘어서서 경쟁력 있는, 피어 대비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체계 수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하고 프로세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공식 프레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운데 있는 사실은 ESG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성과가 알릴 수 있는 지표가 상당 부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기업별로 ESG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하기 위한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약 350개에서 400개 정도, 450개 정도를 기업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표를 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ESG에 대한 경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 이 지표를 사실은 잘 도출해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ESG에 대한 로드맵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표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하고 온라인 됐을 때 결국 ESG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됐다는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다. 지표 말씀드렸잖아요. 350개에서 450개 정도 도출되는 지표. 근데 이 지표가 사실은 맹점이 있습니다. SK그룹에서도 사실은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지표인데 아주 주관적이고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밖에는 관리하지 못합니다. ESG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동일한 피어그룹 대비해서 누가 ESG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남들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SK그룹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극복한 사례가 뭐냐면 163개 긱스 기준의 산업 기준으로다가 9,110개의 글로벌 국내 리딩 컴퍼니에 대한 평가 지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걸 몇 년간 다 수집을 했고요. 그런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정상적인 내용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5점 리커드 척도로 정량화하는 피어그룹 모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것들은 디지털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SK CNC가 사실은 디지털 기술로서 이런 피어그룹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멤버사들한테 전체 지금 적용해서 사용하게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피어 평가 모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 대비 나의 피어들의 어떤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목표에 대해서 개선하고 성과 창출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결과가 사실은 글로벌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평가하는 SK그룹의 ESG 평가 등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 등급을 갖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확신합니다. ESG 관리 플랫폼 쪽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이 수립이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내재화되기 위한 플랫폼이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 브랜드로는 코드 그린이고요. 하이 브랜드로는 클릭 ESG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50개 인더스트리 약 2,500개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당연히 SK그룹의 표준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략 프로세스 이야기 드렸던 피어그룹에 대한 평가 모델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자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ES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기능이 크게 구현되어 있고, 협력사에 대한 정보들도 협력사가 오픈 플랫폼으로서 들어와서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제3자 검증할 수 있는 검증사가 검증하는 형태의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스 이야기는 뒤에서 좀 설명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플랫폼이고요. 이게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 고객사들이 있어서 총 8개의 단위 기능으로 모듈화되어 있고,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듈화해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탄소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데이터를 수치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원청사가 요구를 해가지고 내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나의 공정상에서 관리되는 탄소 데이터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라고 하는 거를 내가 수치를 해가지고 나도 원청사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협력사한테 탄소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그 탄소 데이터 수치를 했다라고 해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관점에서, 정확성 관점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협력사한테 탄소 데이터를 요구하시냐면, 내가 대신 탄소 데이터를 계산할 테니까 저한테 우리 회사에 납품한 이 제품에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인풋 머티리얼즈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사용량, 용수 사용량 주세요라는 이야기 하시고요. 그 제품 만들 때 나온 폐기물의 양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만이 탄소 데이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면 어느 누가 주겠습니까? 기업의 기밀이기도 하고 생산성 정보와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데이터를 수치를 하는 데 있어서 8개월씩 걸리고 받아도 잘못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상당 부분 시간 관점에서, 리소스 관점에서 엄청난 코스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공정상에서의 데이터를 IoT 디바이스와 같은 계측기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걸 손쉽게 탄소 데이터화 한다라고 하면 징어 같은 에고니를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글로벌 스타트업하고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탄소 측정 솔루션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CBAM이라고 아까 EU 쪽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직면해 있는 지금 문제인데, 알루미늄사하고 알루미늄사의 협력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 대상으로 해서 해당 제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게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탄소 측정 솔루션, 코드그린이라고 하는 통합 브랜드 밑에 디지털 카본 패스포트라고 하는 서브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업장 단위의 탄소 배출량, 글로벌에 있든 국내에 있든 통합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정상에서의 데이터 공정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할 수 있고,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상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해서 수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탄소 데이터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사에 대한 데이터는 데이터 주권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영업기밀이고 나의 데이터인데 원청사가 기업이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업이 요구를 하면 협력사는 승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데이터가 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게끔 사스화 되어 있고 멀티테넌트화 되어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탄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플랫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ISO 14067이라고 하는 국제 기준으로다가, 그 다음에 글로벌 제3자 검증할 수 있는 로이드 인증원과 같은 곳에서 해당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인증서 형태로 해서 현재 원청사에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런 탄소 데이터에 대한 관리 상당 부분 적용을 하고 확산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저희랑 협력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배터리 패스포트, 배터리 규제, 배터리 레귤레이션 관련된 거라든지 자동차 부품사들이 상당 부분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EU,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요. ESG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적 함수, 넷제로에 대한 목적 함수, 탄소 중립에 대한 목적 함수는 결국은 제대로 잘 측정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감축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기업의 밸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믹스, 에너지에 대한 전환, 생산 과정에서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효율화, 웨이스트, 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SK CNC는 다음 여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에너지 믹스부터 해서 폐기물까지 과정 중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한테 밸류 준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라고 하는 ESG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CNC의 ESG 플랫폼은 AWS 상의 SaaS 서비스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어셋들은 다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SaaS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SK CNC가 디지털 기술로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ITS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올려서 사스화 해줄 수 있는 사스피케이션에 대한 역량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고 기업은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로서 더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안에서 채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동반성정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BM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조금 생소한 ESG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